참고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을 바라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식, 부동산, 뭐 이제는 감도 안 온다. 달러는 흔들리고 금리는 갈림길에 서 있고요. 미국 경기 신호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이 코앞에 있는데요. 이 혼란의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회와 위험,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겁니다. 우리 개개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경제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방향보다 파동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 달러, 금리, 유동성 이런 것들의 이 미세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시장을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흐름을 가장 차분하고 깊이 있게 풀어주실 우리나라 거시경제 1타 강사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환율의 대전환의 저자이시자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 단장입니다. 먼저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제 신한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고 해가지고 우수 고객분들 상담해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와이 대저택에서도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조언들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궁금했는데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는 말 그대로 은행의 이 VIP 분들의 자산 예. 운용을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예, 이게 신한은행이 있고 신한증권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같이 코워크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은행하고 증권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0명 정도 되는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와. 그 전문가들이 이제 신한 프리미어라고 해서 자산관리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브랜드에서 이제 우수 고객분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길을 찾아드린다. 그래서 패스파인더가 이제 길잡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직을 좀 운영하고 있고 거기 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정말 고액 자산가들 분들 많이 이제 고객으로 만나실 텐데 만날 기회가 있죠. 예. 요즘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시던가요?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몰빵 투자보다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그 관심의 저변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 4, 5년 전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멀리 하셨는데 요즘은 가상자산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뉴스 나온 것들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돈이 많으시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자산 시장에 대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 특징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조언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들으세요. 또 하나는 이 들으실 때 되게 경청을 하시거든요. 네네. 대표님께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막 별로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사람이 말하기가 서로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앞으로 막 경청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러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힘이 들더라도 신이 나서 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를 더 많이 쏟아내게 되거든요. 그거는 선순환 효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스터디도 많이 하고 굉장히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저변이 넓어졌으며 경청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연히 자산이 되게 많은 분들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그냥 뭐 이러고 별로 관심 없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세심하게 경청하고 오히려 더 고액 자산가일수록 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개인 자산가분들이랑 개인 투자자들하고 대화를 해도 환율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5년 전에는 환율 질문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언더에서 안정이 돼 있었죠. 1,100에서 1,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10년 동안. 그러면 그때는 개인 투자할 때 환율이 크게 고려사항이 아니었는데 주식에서 몇 프로 오르냐 이게 관심사항이었죠. 그러니까 환율 물어보시는 분들은 보통 기업체, 수출입업체들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 아니면 해외 유학 뭐 이런 경우에 환율을 많이 물어보시곤 했는데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환율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요즘 초유의 정말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진짜. 네네. 환율. 단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을 때 그때 1,300원대였어요. 네네네. 지금 100원이 올랐습니다. 네네. 1,470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나와서 해주셨던 말씀도 원달러 환율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원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각 나라랑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받고 있느냐 요걸 함께 볼 필요가 좀 있다. 근데 지금 보기에는 약간 원화 단독 약세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환율
앞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원화가 이렇게 좀 홀로 약세를 띠고 있는 원인이랄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이게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보시죠. 지금 원화 혼자 약세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한 게 작년에 11월 5일로 가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날이에요. 그때 달러가요 1380원 했습니다. 1달러에. 네. 그게 지금 1470원 하거든요. 그러면 90원 정도 올랐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5, 6% 정도 오른 거예요. 네. 6% 올랐다고 칠게요. 근데 그때 유로가요 1,500원 했어요. 1유로에. 지금 1,720원 합니다. 220원 올랐죠. 그럼 퍼센티지로 15%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는 원화 대비 6% 올랐는데 유로는 원화 대비 15% 올랐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원화를 딱 치우고 보면 달러보다 유로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참 신기한 거는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외신에서는요 달러 약세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 얘기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원달러 환율 안 봅니다. 유로 보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럼 그 나라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가 약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강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달러가 강하다고 해야 될까 약하다고 해야 될까 참 애매해지는 국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지금 원화보다 달러가 세죠. 네. 이 달러보다 유로가 세요. 전체적인 글로벌리는 달러가 약한 편이에요. 그 달러보다 원화가 유독 약한 거죠. 그래서 원화 홀로 약세라는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원인을 찾을 때 미국 달러가 왜 이렇게 세지? 이렇게 원인을 찾으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럼 달러가 왜 이렇게 세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질문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원화가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보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원화가 약하다고 하면 다들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는 뭘 갖고 있냐면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질문부터 나와요. 이러다가 IMF 오는 거 아니냐고.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의 환율 상승은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참고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떤가요? 외환위기 때는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어요. 급전직하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뜨겁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불장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나라 망할 건데 주가가 왜 오를까?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요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숫자지만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이 CDS 프리미엄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망할 가능성이 높은, 다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도 위험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더 높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부도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금 환율이 오르는 요인은 외국인들이 이 나라는 답이 없다 해가지고 도망가는 외환위기 당시 그때하고는 달라요. 자본 유출이 아닙니다. 자본 유출은 외국인들이 다 던지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안 돌아와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의 환율 상승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외 투자하고 요거는 달라요. 자본 유출은. 이 자본 유출은 도망가는 건데 해외 투자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가 온다고 해보죠. 네.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샀습니다. 이는 도망간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자나 배당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나가 있는데 나중에 연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해외 투자라는 거는 받을 돈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외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도망가는 자본 유출하고 해외 투자는 엄연히 달라요. 환율이 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서학개미 많다고 들으셨잖아요. 환율이 뛰면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자산 수익률이 그렇죠.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30년 전하고.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었죠. 미국 국채 투자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인 즉슨 환율이 올랐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대외순 채무국이었어요. 달러 빚이 많았거든요. 달러 빚이 많을 때 환율이 뛰면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 자산이 많아요. 달러 자산이 많을 때 환율이 뛰잖아요. 웃는 사람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처럼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걸 딱 보면서 나라 망한다.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건 조금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환율은 왜 올라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투자가 증가되는 게 분명히 가장 커요. 네. 그래서 혹자는 서학개미 때문입니까? 서학개미도 거기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해외 주식을 사려면 환전을 해서 사야 되잖아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그걸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니까 서학개미도 역할을 하겠죠. 가게에서는 서학개미가 해외 자산을 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럼 미국 현지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 현지에 공장 같은 걸 짓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투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3,500억 달러씩 투자로 막 난리를 부렸거든요. 네네. 지금 2,000억 달러로 줄이긴 했습니다만 정부도 해외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럼 해외 투자가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게는 서학개미, 기업은 직접 투자, 정부도 마찬가지로 2,000억 달러 투자. 이렇게 보면은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의 3주체라고 합니다. 경제의 3주체가 해외 투자를 늘리게 되죠. 이런 거는 결국에는 달러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국가 통화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엔화 약세에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이분의 별명이 여자 아베입니다. 이 여자 아베의 특징이 뭐냐면 아베노믹스는요. 결국에는 엔화를 살포해가지고 엔약세를 만들고 이걸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늘리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 하면은 엔약세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 엔약세네 하면서 엔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잠깐 보시면 엔화가 약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보다 힘들어질 수가 있죠. 예, 지금은 내려오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미 관세율이 25%였고 일본은 15%였어요. 그럼 관세율이 우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엔화가 약하면 우리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본 엔화가 약해지는 만큼 우리나라 원화도 동조화되는 면이 강해요. 지난 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1350원에서 1470원까지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화만 유독 약세 이랬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엔화 환율을 보죠. 원엔 환율을 보시면 940원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원화가 약한데 왜 엔화 환율은 바뀌질 않지? 원화가 약한 만큼 엔화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원엔 동조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엔 약세에 대한 기대가 원 약세를 자극한 면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학개미 발언을 하면서 뭐 논란이 되기도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네네. 근데 가게 그리고 이제 기업들 그다음에 정부까지 세 가지 요소를 딱 찝어주셨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힘든 원엔 동조화까지도 그 원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단장님, 트럼프는 달러의 약세를 되게 계속 바라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금리는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우리나라 시간 한 4시쯤에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요. 네네. 뭐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한 90% 이상 확률로 네네.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3.5에서 3.75 네, 구간으로 그렇게 되겠죠. 내려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지금 시장에서 단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달러와 금리의 핵심 변수가 무엇이라고 한번 보시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한번 우리가 이슈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보죠. 지금 트럼프 관세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관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헌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위헌이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직관적으로 봐도 이게 달러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으세요? 환율에? 만약 위헌이 되면 상호 관세를 납부했었던 기업이나 국가들이 상호 관세 환급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달러를 갖다가 모아놨던 관세로 걷어들였던 달러를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트럼프는요 관세 정책을 감세 정책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감세로 성장을 부양하면서 문제는 재정 적자를 늘려요. 관세는 성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세수를 늘려주거든요. 네. 그럼 이 둘을 딱 합치면 감세가 관세의 성장 둔화를 메이크업을 해주죠. 왜냐하면 감세는 성장을 끌어올리고 관세는 성장을 끌어내리니까 두 개가 딱 붙으면 완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세는 재정 적자를 늘리지만 관세는 재정을 끌어당기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완충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 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 관세가 위헌이라면 관세에서 벌어들이는 재정 달러가 수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수가. 그러면 감세에서 이미 재정 적자를 내고 있는데 나는 돈을 막 쓰고 있는데 들어올 거라던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개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불안이 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미국의 달러도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에서 관세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단기적인 환율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느냐. 요거는 첫 번째로 환율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참고로 올해도요. 1년 내내 트럼프 얘기였습니다.
뭐냐면 1월 달에는 트럼프가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딱 들어오면서 전 세계 다 힘들고 미국만 좋아 이러니까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리면서 달러 초강세였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러셨어요. 트럼프는 달러 강세라고. 네. 근데 올해 6월에는요. 달러가 1347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150원이 빠졌어요. 네, 고점 네. 대비. 그때 다들 이제 무슨 얘기 했냐면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좋아합니다. 네, 네. 말호라고 합의라고 해가지고 플라자 합의 2.0 나오면 환율은 1300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시 1470원이잖아요. 이렇게 V자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 아까 변동성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네. 어떤 뚜렷한 방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되게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달러 강세를 바라봅니다. 근데 트럼프는 정책에 따라서요 굉장히 많은 유연한 변화를 줍니다. 그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내년에도 환율 변동성은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리 쪽에서 바라보면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은 금리를 낮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춰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끝났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미국은 금리 인하, 한국은 금리 동결. 그리고 며칠 전에 호주에서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호주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도 더 이상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로존에서도 이거 금리 인하는 끝난 것 같고 네. 인상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쪽이고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호주, 캐나다, 유로 이런 곳들은요. 지금 금리가 동결이 돼 있죠. 오히려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가별로 통화정책의 엇박자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얽히고 설키는 이 금리의 과정이 내년 1년 내내 우리가 보실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환율도 요동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환율이나 금리나 단기 예측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워낙에 변수가 여러 개가 얽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당장 내년에 제롬 파웰이 이제 임기가 마무리되잖아요.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연준 위원장으로 하려고 하고 연준 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금리를 계속 저금리를 이제 가기로 원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연준 의장이 이제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으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연준의 스티브 미란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 가신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이 1월까지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오면 케빈 헤셋이 일단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간 다음에 내년 4, 5월에 연준 의장이 바뀌거든요. 그때 아마 의장으로 딱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 후임자가 다음 차기 의장이 우리 연준 FOMC 회의하는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1월 달부터. 불편하지 않을까요? 엄청 불편하죠. 예,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이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럼 금리 많이 내리겠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갖다 내리고 싶어도 만약 물가가 높잖아요. 물가가 높은 데서 금리 인하하죠. 그러면은 물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제대로 높아질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도 내년 11월엔 중간 선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뉴욕 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단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어포더빌리티라고 해가지고 내가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임금은 안 오르는데 유색인종의 실업률이 높아져서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문제는 이게 집세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구매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어포더빌리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불평등, 저소득층의 고통 이런 것들을 대변하면서 조란 맘다니가 대역전극으로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어포더빌리티에 대해서 당연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물가를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금리 인하를 마구잡이로 할 수 있겠느냐? 트럼프 행정부 생각처럼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반론이 가능할 거예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거 신경 쓰겠냐? 무조건 한다. 근데 올해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세를 세게 부과하잖아요. 트럼프 정책의 핵심인데 트럼프가 그랬어요. 사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관세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물러서겠느냐. 근데 90일 유예 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유예 걸고 하죠.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타코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트럼프는 언제나 물러선다라고. 그게 타코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관세를 막무가내로 때리나요? 아니면 때렸다가 줄였다가 때렸다가 줄였다가 유연하게 움직이나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것 같으면
트럼프는 금리에서 또 다른 형태의 타코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요 생각보다 유연하거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딱 이제 한 달 된 것 같아요. 그 조란 맘다니 당선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하냐면은 중남미 4개국에 대해서 몇 개 필수 품목들이 있거든요. 바나나, 코코아, 커피 네. 이런 것들 물가 끌어올리는 생필품 물가 네. 끌어올리는 수입품들이 있어요. 요거 관세 철폐했어요. 이런 것도 일종의 타코죠. 내년에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결국엔 트럼프는 무조건 금리를 마구잡이로 낮출 거야. 어마어마하게 낮출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이 옆에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 장담할 수 그렇죠. 없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겁니다. 중간 선거에서 만약 실패하면은 조기 레임덕이 나머지 2년은 그냥 뭐 허수아비처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정치 쪽 얘기입니다만은 트럼프는 이제 다음 선거 얘기도 공공연히 얘기하잖아요. 미국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본인의 레임덕을 막기 위한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 정치 쪽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기 레임덕을 뭐 당장 의식한다기보다는요. 지금 트럼프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쇼맨십을 보이는 거는 지금 관세가 위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반발이 꽤 심해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쇼맨십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관세로 걷어들인 그 세금 있잖아요. 이 관세로 받아들인 그 수입, 세수 그거 푼다고 예, 했잖아요. 조금 풀어준다고.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한테 뭐 몇 달러씩 수표로 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일종의 포퓰리즘일 수도 있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민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 지금 서학개미 분들 엄청 많으시지만 미국에서 빅테크는 거품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AI 거품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이제 러셀에 속한 산업이라든지 제조업 부분 이런 데서는 뭐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불균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결국에는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양극화가 에브리웨어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들 네.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AI와 BAI 산업 이런 것들도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테크와 네. 중소기업들 네, 네. 이런 것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과 비반도체 기업들 지수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요. 우리나라도 꽤 쏠려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양극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다채롭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낳게 되냐면은 한쪽으로 성장이 너무 많이 쏠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성장 이외의 영역들은요. 계속해서 힘들어지게 돼요. 참고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니까 돈을 잘 버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빅테크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시장 장악력도 높아지고. 근데 빅테크 이외의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서도 S&P 500에서 나머지 490개 기업은요. 490여 개 기업들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네,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굳이 설비 투자를 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비미국, 그다음에 AI와 BAI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같은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가 AI 강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나 중국한테는 많이 밀리는 케이스가 되죠. 그럼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더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대비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AI를 비롯한 다른 산업들이 자신감을 잃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AI와 BAI의 어떤 양극화 이런 것들은 미국과 같은 G2 국가들 대비해서 G2 이외에 있는 국가들의 힘을 빼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당장 우리한테 닥쳐와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아,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양극화, 그다음에 쏠림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그렇고 국내 주식에서도 그렇고 또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점점 이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은 방향이 뭐 어느 방향이냐 이게 아니라 파동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파동이라는 개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달러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파동 체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큰 플럭추에이션 같은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전체적으로
양극화, 그다음에 쏠림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그렇고 국내 주식에서도 그렇고 또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점점 이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은 방향이 뭐 어느 방향이냐 이게 아니라 파동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파동이라는 개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달러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파동 체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큰 플럭추에이션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환율이 얼마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을 예측하고 투자한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1월 달에는 다들 환율 1,500원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롤러코스터로 밑으로 내리 찍었어요. 다들 그래서 6월 달에는 더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환율을 갖다가 얼마 찍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파동이 이제 일종의 밴드를 이렇게 딱 보고 그렇죠. 그 안에서 플럭추에이션이 쭉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그냥 계속 일어날 것이다. 네네네, 그렇죠.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동을 주시하라는 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의 달러가 움직이는 모습들 있잖아요. 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가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플럭추에이션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지고 이렇게 예측하면서 이걸 따라가는 투자? 이런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파동 자체를 주시하라는 얘기는 이런 다양한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시장을 너무 따라다니는 투자 경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관점이고요. 대신에 달러 자산과 같은 투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로는 이게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돼요. 근데 장기로 한번 보죠. 뭐 이렇게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축구 선수가 실력도 되게 좋아요. A 선수하고 B 선수가 있는데 둘 다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A 선수는 팀워크도 너무 좋고 네. 겸손하고 또 운동도 항상 열심히 뛰어요. B 선수는 조금 그러진 않는 편이에요. 네. 실력은 좋은데 팀에 잘 못 넣어놔요. 그러면 내년에 누가 더 잘할까? 몰라요. 왜냐하면 저기 A 선수가 다리를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선수가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후년은 어떨까? 몰라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15년, 20년을 보면 누가 잘 돼 있을까요? 둘 중에. A 선수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겸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건 일종의 통계 아닐까요?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당신들의 경험 속에서 배운 하나의 통계 아닐까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환율이라는 것도 단기로 보면 엄청난 파동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단기로 보면 이 엄청난 파동이지만 어쩌면은 멀리서 보잖아요. S&P 500도 우리가 100년 차트를 보면은 그냥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난리가 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단기로는 이게 파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중장기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이걸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 그거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상반기에 출연해가지고 환율의 대전환에 대한 컨셉을 말씀드릴 때 네.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옛날처럼 그 낮은 환율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구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특히 네. 중국 수출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재작년부터 31년 만에 대중 무역 적자입니다. 작년도 무역 적자고 올해도 대중 무역 적자예요. 대미 무역 흑자가 큰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 대미 무역 흑자도 조금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장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점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 투자가 3, 4년 전부터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역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달러는 많아져요. 그럼 아주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조금씩 레벨을 높여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거죠. 언제 올라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단기로 바라보면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긴 호흡에서 예를 들어서 달러 자산을 일부 정도 가져간다. 이런 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파동의 성격이 뭔지 그 파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단기 예측할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로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 좀 피하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단장님께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격의 축으로 반드시 분산해야 한다 강조를 하셨어요. 정말 고액 자산가 분들의 자산을 보면 그분들은 여러 자산으로 정말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고액 자산가 분들이 아니라도 우리 개인들도 예전에 비하면 달러 자산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미국 장기 국채, 뭐 단기 국채 이런 거 안 샀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단 말이죠. 또 미국 국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인덱스 펀드도 하고 개별 그렇죠. 종목도 하고 심지어 뭐 러셀도 하고 네, 뭐 많죠. 예, 성격이 다른 자산들이 정말 이렇게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문입니다만은 금, 달러, 국내 자산 어떤 비율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조금 그래도 합리적이다
라고 한번 보시나요? 이게 일단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사람마다 네. 다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2, 3년 전에 이제 제가 통화분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통화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해외 자산, 달러 자산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자산 많이 안 갖고 있었어요. 네. 서학개미가 없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해외 주식을 이제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프로씩 갖고 있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이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6대 4이건 5대 5건 4대 6이건 어느 한쪽이 완전 제로로 간다. 이거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자산은 그런 관점에서 좀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반론하실 수 있는 게 아니 해외 자산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미국 주식 올라가는 거 보면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좋지 않냐. 맞는데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창용 총재 코멘트가 좀 귀에 와서 꽂힌 게 있었어요. 네. 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봤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우리 먹거리를 확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미래에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국민연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투자를 통해서 벌어놓은 게 우리 미래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죠. 그러면 개인의 투자와 국민연금이 우리 투자의 핵심이에요. 근데 잠깐 보시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늘려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개인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 전부 해외 투자로 포트폴리오가 쏠려 있는 거죠. 저처럼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은요 쏠리는 걸 되게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건 맞는데 쏠리잖아요. 한 번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 자산 전체가 녹아요.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개인까지 다 해외 투자하면 전부 다 돈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돈을 확보해야 될 때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사러 가죠. 그럼 모두 다 사러 가면은 가격이 뛸 거 아닙니까? 네. 달러도 세고 그 다음에 주식도 비싸게 사겠죠. 근데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면은 우리가 일정 연도 이후부터는 연금을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전부 동시에 팔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고 네. 주식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려갔다가 몰려오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봄직한 이슈인 건 맞다고 봐요. 그 얘기는 미국 주식 너무 좋으니까 무조건 그것만 해야지. 이건 역시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미국 주식으로 너무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주식이 70%가 넘게 뛰었잖아요. 네. 그 상승을 향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맞아요.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운 상승인 거죠. 네.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형태의 주가 상승장이 올해는 나타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국내 자산, 해외 자산은 고루 균형을 좀 잡아주는 게 좋다. 최근에 해외 자산으로 몰리는 거가 쏠리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 하나 좀 어드바이저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금은요. 금은 메인 디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에피타이저입니다. 당연히 에피타이저가 감동을 주는 식당도 있죠. 근데 그 자체가 메인 디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 조금 적게 네. 메인 자산보다는 적게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쾌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를 투자를 어디에 어떻게 할까? 이제는 이 고민 단계로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투자의 초보 투자자들 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거죠. 특히나 이제 코인이나 주식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안전 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단장님이 만약에 굉장히 절친한 지인이 있다, 투자 초보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 채권이 가장 안전할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한번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초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를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찰대를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정찰대는 대부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갑자기 주식을 사고 싶어져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왜 사고 싶냐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뉴스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럼 나만 소외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고 싶어질 때가 생겨요. 계속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들어가자 하는 순간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찰대를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정찰대만 보내면 많이 오르는 걸 못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죠. 초보라는 전제를 깔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초보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몰빵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흔들리면 멘탈이 나가요. 그럼 떨어진 상태에서 던져버리거든요. 이런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찰대를 먼저 보내보자. 네.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이제 그분이 만약 제 절친인데 물어보셨다. 나 이거 투자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일단 뭐 사 이렇게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너가 좋아하는 게 있냐.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책 같은 걸 보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했냐. 그게 안 돼 있으면 일단 투자 공부를 먼저 하게 하고 그래서 유력한 후보 상품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야 이거 살까? 조금씩 나눠 사봐야 돼요. 정찰 때부터 보내야 되죠. 그래야 책으로 볼 때하고 내 돈이 태워졌을 때 달라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관심이 확 들어가고요. 네. 이 관련돼 있는 뉴스가 진짜 쏙쏙 들어와요. 막 재미없는 채널에서 얘기해도요. 이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정찰대를 보내서 그 정찰대의 희생으로 어떻게 보면은 스터디를 한층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얘네가 실제 시장에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마치 축구 국가대표면 상비군을 뽑아놓고 실제 우리 평가전을 돌려보는 거죠. 연습 경기할 때하고 평가전 할 때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 A팀, B팀끼리 우리 선수들끼리 연습 경기하는 거하고 평가전은 또 전혀 달라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월드컵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평가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평가전을 해보면 이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만 잘하는 건지 실전에서도 괜찮은지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펀드, 좋을 것 같은 ETF, 이 ETF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거든요. 좋은 ETF인데 빠질 때 정말 시원하게 빠져요. 근데 막 예를 들어 하루에 막 7, 8%씩 빠지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큰 금액이 들어갔으면 멘탈이 제대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수업료입니다. 나는 이 ETF는 나하고 안 맞네. 네. 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발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 몇 프로 사냐 이거보다는 일단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모의고사 여러 번 보고 수능 봐야죠. 되지 않을까요? 예. 이 정찰대라는 것도 각자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정찰대의 규모 자체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뭐 예. 학생인 경우에는 정말 네. 뭐 10만 원, 20만 원 갖다가 그렇죠. 소수점 매매를 할 수도 있을 네네. 거고, 아니면 뭐 직장인 초년생이냐 아니면은 그 이상 사회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요 정도면 만약에 이게 갑자기 녹아도 정말 정찰대 내가 수업료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네, 그렇죠. 수준으로. 학원비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산 ETF가 0이 되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으로 10개를 나눠 샀어요. 그럼 이제 100만 원으로 10개 나눴으면 개당 10만 원이죠. 네. 근데 내 돈이 100만 원이 들어가면 보게 돼요. 보게 되죠. 예. 근데 이 100만 원이 0이 되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뭐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50만 원 날아간 거거든요. 50만 원이면 리저너블 하죠. 제가 아직까지 들은 것 중에 단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최고의 이 조언인 것 같은 게요. 저 예전에 미국 주식 초기 투자하기 시작할 때 지금에 비하면 들어가 있는 게 공이 몇 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소액이었거든요. 예. 근데 공부는 그때 제일 많이 했어요. 거시경제를 막 공부하고 막 그게 사실은 테이퍼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전공자들 중에서도 알기가 어려운 개념인데. 거시경제는 그냥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불화살을 쏘고 싶어요. 불어라 동남풍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풍이 안 부는데 어떻게 불화살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거시경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동남풍이 불면 이깁니까? 몰라요. 근데 동남풍이 불면 유리합니까? 맞죠. 맞죠. 유불리를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거시경제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책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져요 하는 동남풍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겨야 져요. 동남풍 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당시 무슨 이게 도움이 돼? 근데 도움이 되죠. 예,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환율이나 금리 이런 것들 관심 가지면서 보시는 거 보면서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뎁스 있게 공부하세요.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 앞에 앉아가지고 7시간 동영상 인강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잖아요. 네. 공부하려고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거든요. 스터디 카페 가서 앉아있으면 앞에 고등학생, 중학생들 앉아서 공부하거든요. 그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어른이 되니까 어렸을 땐 저 20분도 못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른이니까 이제 앉아서 계속 보잖아요. 네. 학생인데 2시간 반 동안 일어나질 않아요. 야. 동영상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마음속으로 되게 유치한 거지만 이 경쟁이 살짝 되잖아요. 네가 일어나나 내가 일어나나.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인강 세대잖아요. 그럼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7시간짜리 환율 대특집 동영상 관심 있는 분들이 7시간 앉아서 공부한다니까요. 볼 수 있죠. 제 생각에 외국에서 7시간 앉아서 환율 대특집 보면서 노트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만의 또 DNA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해외 투자에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게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조금 해보게 돼요. 매크로 공부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예. 선생님 그 강달러 그리고 이제 약달러 이제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동에 따라서 정말 2026년에도 강달러
약달러 요동을 칠 수 있을 텐데 강달러 시나리오, 약달러 시나리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도 환율이 되게 요동을 많이 칠 텐데요. 일반적으로 강달러잖아요. 강달러의 원인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강달러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래서 강달러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강달러일 때는요, 미국 주식이 힘을 발합니다. 미국 주가도 오를 뿐 아니라 달러도 세니까 얼마나 수익이 좋겠어요. 주식에서 먹고 환율에서 먹는데. 근데 약달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다른 미국 이외의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한테 기회가 생겨요. 미국 이외의 신흥국들은요, 달러 부채가 꽤 많습니다. 기축통화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쓰거든요. 달러 빚이 많아요. 달러 빚이 많을 때 달러가 세잖아요. 강달러잖아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빚이 늘어나요.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달러가 됐잖아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쳐다도 안 보던 신흥국에서 기회 요인이 생깁니다. 그럼 신흥국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도 좋지만 미국 주식이 달러가 약해지면서 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의 매력이 확 올라오면 이런 데서 기회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강달러일 때는 미국을 많이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보시더라도 선진국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약달러일 때는 사실은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또 기회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해드리고 있냐면 네. 강달러입니까 약달러입니까가 아니라 강약달러가 계속해서 교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교차돼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오케이 강달러니까 뭐 사고 이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다가 빈집털이를 안 당하게 놔두셔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들보다도 미국 이외에 있는 자산들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 강달러 약달러의 이 현란한 교차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수익을 갖다가 오롯이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빈집털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올해 국내 주식 70% 오를 때 빈집털이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조언해드립니다. 네. 아 그런 분들이 국장에서 수년간을 하다 네네. 되어가지고 서학개미로 넘어갔더니 그렇죠. 빈집털이 촤.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뛰는 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네. 네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봐오시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들이 어떤 게 가장 이게 좀 크게 보이셨고 반대로 이것만 딱 본인이 중심을 잡고 지키면 절대 투자해서 안 망한다라는 그런 핵심 투자 원칙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저는 그냥 아마 그 보시는 분들이 대충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맨날 공자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 드리는 말씀은 쏠리지 말자, 분산 투자하자. 이건 항상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이 세 가지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모두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지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올라가면은요, 안 오르는 걸 빨리 던지고 올라가는 걸로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순간 쏠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변동성이 되게 높은 이런 시기에는요, 확실히 이렇게 펼치면서 다가가는 전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초심자이면 초심자일수록 펼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렇게 펼치면 돈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라는 걸 좀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해야지. 파이어족이 돼야지. 이 생각으로 1년에 100%씩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말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몰빵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세배 레버리지 투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네. 실제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돌면 되게 힘들어지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건 목표 수익률이 나 10배 먹을래. 이게 아니라 예금금리보다 플러스 알파로 먹고 싶어.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런 것들이 분산 투자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면서 조금씩 더 수익을 내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야 특히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심자 같은 경우는 멘탈을 잡을 수 있어요. 딱 스마트폰 열었는데 내가 보유한 게 전부 다 파란색이고 전부 많이 흘러내리고 있으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근데 떨어지는데 한 7개는 떨어지는데 3마리가 열심히 올라줘요. 그러면 아 그래 너네 새 뽑고 산다. 이게 돼요. 중요한 건 투자라는 게 자신과의 싸움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견뎌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인고의 과정이니까 그 인고를 견뎌냈을 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긴 호흡에서 바라보자, 분산 투자하자, 쏠리지 말자. 요 3가지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초보자 질문, 우문을 계속 이렇게
드렸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현답으로 이렇게 항상 클리어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오늘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내가 거시경제 공부를 좀 환율이 됐든 금이 됐든 뭐 미국 주식이 됐든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금리가 됐든 뭐 이렇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환율의 대전환 그리고 단장님 이전